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 45년간 독일은 분단 국가였다.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은 장벽은 독일의 상처였으며 세계 냉전의 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1989년 11월 9일 그 장벽이 무너졌다. 사회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은 하나의 독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사회주의 블록은 와해되고 있었다. 그 종주국인 소련에서 국민들은 공산당을 거부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시작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어느새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으로 번져갔다. 그 배경에 도사린 것은 소련 사회의 극심한 경제난이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실패했다. 그 실패의 대가가 소련의 붕괴였다. 미소를 양극점으로 한 세계의 대립구조, 냉전 체제는 종식됐다. 모든 국가들은 이제 전혀 새로운 역사의 조건 앞에 서게 됐다. 과거에는 양극 시대니까 한 극의 보수가 자기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 보호도 없어졌어요. 양극 대립이 없으니까 보호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도 없어지고 보호도 없어지고 전체 오픈됐는데 이제 죽고 살기 경제 싸움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의 세계 개화기예요. 우리 한말의 개화기 마찬가지로 지금 개화기를 맞았어요. 이 개화기가 경제적인 개화기, 세계적인 개화기예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되느냐. 개항으로부터 1세기 남짓, 오늘날 동아시아 3국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초경제 대국으로 군림한 일본은 이 새로운 시대에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고립 노선은 수정됐다.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실험이 계속되면서 낙후된 경제는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들의 모델은 한국이었다. 한국은 외형상 중진국 수준에 들어섰다. 92년 현재 1인당 GNP가 6,000달러를 넘어섰다. 냉전 구조에 힘입었던 한국 경제는 그러나 이제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 신화에는 취약점이 있었다. Korea is now fighting Japan for the American market. Now here is how the American market looked about 7 years ago. The Japanese dominated all kinds of products from low-priced items up to the high-priced goods. But then the Koreans and the Taiwanese went and captured the transistor radio market in America because the Koreans have much cheaper labor in Japan. Same thing with clock radios, and the same thing with low-priced audio goods. Moving right along. Yeah. This is the low-price microwave oven category. The same thing, it's going Korean. Those tiny little tummy TVs, also gone Korean. Color TV. This is the battle line right now. The 13-inch color television set right here. Samsung and Gold Star are just about to, maybe they have got this category. They are challenging, but they have yet to dominate the larger color television, the larger microwave, the video tape recorder, and the Koreans, however, are just starting to sell VTRs. Cars back here. Now, you'd think they'd have a ways to go on cars, but at this moment in Canada, there is now a Korean car from Hyundai Motors called the Pony. Hyundai now has 9% of Canada's new car market, an astonishing success because they've done it. 1980년대 구미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산 자동차 포니. 그것은 한국 고도 성장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포니는 생산의 기초 단계인 설계에서부터 차체의 핵심인 엔진에 이르기까지
일본 미쓰비시의 기술과 부품에 의존한 것이었다. 엔진 국산화가 이룩된 것은 불과 2년 전 1990년이었다. 현재 자동차의 국산화율은 97%. 그러나 한국이 일본의 기계 기술을 따라잡는 사이 자동차는 전자화됐고 이제 다시 전자 제어 장치의 신기술 부분을 일본에서 들여와야만 하게 됐다. 그런 사정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한국에 도입된 기술 건수의 거의 절반이 일본 기술이었다. 이것은 한국이 10억 달러어치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일본에서 1억 달러 내외의 수입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비, 기술, 기초 소재를 일본에서 사들여 그것을 조립 가공한 제품을 주로 미국 시장에 팔아온 것. 그것이 한국의 경제 구조였던 까닭이다. 곧 미국과 일본이 한국 경제의 진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은 한국 제품 앞에 시장의 문턱을 높였다. 일본은 한국의 고급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 경쟁력은 퇴조했다. 선진국이 멀지 않다고 느낀 것이 불과 2, 3년 전. 그러나 1991년 한국의 무역 수지는 96억 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대일 적자는 무려 88억 불이었다. 1년, 2년, 3년 만에 그냥 거목이 되는 나무는 잘 크기는 하지만 그 나무 굉장히 약해요. 나무가 잘 안 크는 나무는 10년, 20년 걸려서 겨우 크는 나무는 그건 굉장히 단단한 나무가 돼요. 그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는 급속히 커서 그 양적으로 크기는 키워놓고 취약한 부분은 온 경제 내부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구조적으로 균형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그러한 상태이면서 삼저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흑자를 이룩했다. 성공적으로 수출을 하고 또한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중간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자본을 자체 생산하고 또 그러한 그 기술을 자체 생산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제의 그 말하자면 그 발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자생적인 이와 같은 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그 과정이 쉽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업은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외국서부터 수입하는 이 자본이나 혹은 기술에 의존하는 편이 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리고 별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윤을 낼 수가 있었다. 특히 말하자면 그 당시의 경제 이 정책이 대기업을 소위 말하자면 재벌 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서 경제 이 발전을 하는 이와 같은 도식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기업들은 처음서부터 그 기술을 자기가 만들어낸다. 자체에서 그 기술을 익혀가지고서 거기서 발전시킨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유인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런 습성과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이렇게 배게 된 것이죠.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비판은 더욱 가혹하다. (60, 70년대를) 통해 정부는 수출을 주도할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서
정책적으로 대자본을 육성했다. 대자본의 축적 없이 자본주의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심각한 경제력 집중을 낳았다. 소수의 재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과점하고 한국 광공업의 3분의 1 이상을 30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인들 스스로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의 위축과 양적 팽창으로 전문성이 저하돼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이 지금 국내에서 크다고 그러는데 도시바라든가 시다치라든가 저희가 같이 싸워야 될 기업에 비해서는 크기가 5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종전에 저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인데 따라서 저희가 매출액의 거의 한 10% 가까운 금액을 기술 개발에다가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면 일본 기업도 거의 비슷한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을 기술 개발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일본 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신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저희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은행 돈을 빌리는 건 물론이고요. 회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심지어 증자를 하는 데까지 대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건 두 가지 요인이 있을까요? 첫째로 이제 자본과 경영이 아직 미분리 상태에 있다는 거. 아직도 이제 창업주들이 이제 실권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가면은 자꾸 세대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지금 그게 문제고. 둘째로는 이제 그 집중의 형태가 가령 뭐 일본의 뭐 마츠시다 전기라든가 일본 전기 같은 그것도 4,500개 그런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자기의 메인라인 그 주업종에 관련된 업종들이란 말이야. 그냥 전기하면 그 전기 관계 부품을 만든다 이런 거지. 우리나라 같이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골프장도 가져야 되고 호텔도 가져야 되고 신문사도 가져야 되고 또 뭐 건축업도 가져야 되고 중화학업도 가져야 되고 지금 뭐 경전 분야도 가져야 되고 이러한 그 이질적인 분야 것을 전부 그냥 그 문어발식으로 하는 이게 지금 문제거든. 한국 사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도 문제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잊어왔다. 경제 개발기를 통해 한국에 쌓인 것은 지름길의 경제학이었다. 정부의 특혜적 지원이 그것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경쟁을 이겨내는 강인한 기업 체질보다 특혜 의존, 투기 의존의 안이한 체질 속에 기업이 안주하게 만들었다. 기술 개발 경쟁보다는 땅 투기가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어주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이것이 발전하자면은 기업이 이윤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윤을 내는 그 이유가 가령 이를테면 땅을 사서 돈을 번다든지 어떠한 부정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정부의 어떤 특혜에 의존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장사꾼이죠. 그것은 천민이 보통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정신이 지배하는 이와 같은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자면은 그 천민 자본주의가 없어지고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기술의 그 자체 개발과 기업의 이 말하자면 그 자체의 이 경영의 합리화 또 말하자면 그 자본주의의 그 말하자면 그 정신적인 그 바탕이 충분히 이것이 마련돼야만 자본주의가 확실히 선진국으로 도달될 수가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무역 흑자 시대.
이른바 삼저호황에 들뜬 분위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가정주부에서부터 재벌들까지 남아도는 돈은 투기에 쏠렸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쫓아갈 수 없는 꿈이 돼가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그들에게도 성장의 과실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87년과 88년 노사분규는 폭발적인 양상이었다. 불로소득이 만연하는 사회 분위기는 근로의욕의 상실로 이어졌다.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만은 진짜 이 풍부한 인력으로 많이 컸어요. 그 70년도 초 8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가 딴 데 있는 친구가 했는 소리가 있어요. 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을 때 저는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전화하면 오늘 철야다, 전화하면 오늘 잔업이다. 근데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는데 난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럼 일하는 재미로 살면 그 돈 벌어서 뭐하니?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일하는 재미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요새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요거 하면 얼마나 하는 기분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갖고 한 달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고 나가는 돈 계산하고 손에 남는 게 없을 때는 그 마음이 참 서글퍼져요. 그전에는 지고 떨어도 그럼 보면 손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도 없어요. 안 쓰고 발발 떨어도 보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머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아니죠. 저 보다시피요. 진짜 옷 한 벌을 안 사 입어요. 안 사 입고 알뜰시장 가서 헌옷 사다 서 저한테 맞춰서 입어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입고 살아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남들이 옷 저렇게 입고 다닌다 나 그런 거 의식 안 해요. 의식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앞으로 나이 먹어갖고 넌 밑에 가서 참 내 집도 없이 사글세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내 집이라도 갖고 살면 모든 게 묻어져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거든요. 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자꾸 서글퍼져요. 70년대, 90년대 이렇게 경과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권력의 측면에서는 소위 말해서 특정 지역에 또는 특정 학교 또는 특정 세력이 이렇게 그룹화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지배해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이라든가 이 부자들의 어떤 땅 투기 이런 문제가 너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저런 책임을 져야 되느냐 경제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또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일 안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그 문제 자체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없건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 흥미를 못 가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전에는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 가능했어요. 거듭된 노동쟁의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급상승했다. 1991년 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임금은 경쟁국인 대만,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은 4.16달러. 그러나 임금 상승분만큼 생산성은 오르지 않았다. 輸出のですね、価格弾力性 수출하는 데 있어 한국의 가격 탄력성이 너무 비쌉니다. 韓国ベラボー 마이너스죠. マイナスに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한국은 가격이 올라간 비율의 2배 정도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2분의 1밖에 줄지 않거든요. 이것은 곧 한국 경제가 가격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도 GNP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는 부당할 정도로 싸게 해왔으니까요. 또한 GNP가 올라가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부문에도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싸다는 이점을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격을 올려도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가격 탄력성을 낮춰야 합니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왔던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통제 방식이 통용될 수도 없고 과거와 같은 통제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없다. 한국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성장 속도가 떨어지고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놓이게 된 데 대해 경제 운영을 맡고 있는 저희 경제장관들은 국민 여러분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경제 운영 계획에서 금년에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동안의 12% 성장으로 정부는 경제 구조의 개혁을 시도했다. 토지 공개념, 금융 실명제의 도입으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극복하고 자생력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좌절됐다. 현 정부는 경기 침체를 가져온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를 금융 실명제로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실시 9개월을 앞둔 실명제는 결국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실명제 추진의 핵심이자 경제통인 문희갑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대구 보궐선거라는 정치판으로 내밀려지면서 실명제 실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경이 시사됐습니다. 정부는 뒤이어 조순경제팀의 교체를 통해 정책 변경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는 실명제 유보, 사실상 후퇴, 무기 연기, 백지화 등의 말이 나돌면서 실명제는 실명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 온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 이유들이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딴 것은 다 도외시하고 정치도 도외시하고 말하자면 국민의 어떤 의미에서의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소득 분배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다 도외시하고 경제 제일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경제 정책의 기반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 시대가 됐는데 정부가 단지 기업만 도와준다. 환경 문제를 이제는 걱정해야지요. 또 말하자면 교육 문제를 걱정해야지요. 소득 분배 문제를 걱정해야지요.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러한 과거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저 기업만 도와준다. 이것은 못할 때가 됐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보아도 60년대, 70년대에는 한국이 여기서 수출 드라이브를 아무리 해도 외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설사 한국이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외국은 허용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 당시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과거의 경제 성장을 지탱해오는 그와 같은 그 성장 요인이 사라진다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한국 경제 성장은 이것은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세계는 변하고 있었다. 미국의 쇠퇴는 가장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였다. 60년대 국제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미국은 1985년 무역 적자 1,000억 불로 세계 최대의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존재는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에는 보호주의 기류가 강화됐고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는 선진국 협의 체제로 이행된다.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는 세계 경제의 피돌기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세계 전체의 파국을 낳아왔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 하나의 대안이었다. 1987년부터 시작된 가트의 8번째 다자간 협상. 이 협상은 농산물, 서비스, 지적 소유권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교역 질서를 수립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국가의 장벽 없는 자유무역을 촉구하고 있다. 자체의 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 급격한 동서의 변화를 보면서 2차 대전 후 시작된 냉전이 끝났으므로 이 시대를 새 시대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최대 부강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 GNP의 20에서 25%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후 75%를 차지했던 시대는 이제 불가능하죠. 어쨌든 미국에 있어서도 1990년대는 새 시대라고 할 만한 시기입니다. 우린 이제 아주 새로운 국제 경제 관계로 이동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의 슈퍼파워, 미국, 일본, EC 등의 커다란 경제 세력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으나 미국의 일방적인 지도력은 이제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고 이들 세 세력들의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들 간의 첫 사업이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 협상입니다. 이제 관건은 개방적이면서도 상호적인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후의 세계 무역, 더 나아가서 세계 번영을 위한 가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하게 된다면 세계는 여러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져 서로 경쟁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세계의 경제 블록은 유럽 하나밖에 없지만 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한다면 세계 경제는 붕괴되고 여러 블록으로 나뉘어 보호 정책 등을 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이룩한 세계의 경제 공영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쌀 시장 개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108개 협상 참가국이 대표단에 배포된 6월 최종 의정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예외 인정 요구가 묵살된 채 쌀 등 모든 농산물의 관세와 즉 수입 개방이 명문화됨으로써 오는 93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쌀이 개방됐을 때는 6배에 가까운 국제 쌀값과 국내 쌀값 차이를 관세로 매겨 수입 쌀값이 국내 쌀값과 비슷하게 해서 개방의 충격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병행하여 미국은 한국과의 쌍무 협상에서 시장 개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쟁력이 월등한 정보통신, 금융, 보험, 유통 및 서비스, 농산물 분야 개방이 요구됐다. 총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해 막대한 대미 흑자를 낸 것이 오늘의 덫이 됐다. 오늘날 세계에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구도는 사라졌다. 선진국 대 후진국의 구도가 두드러질 뿐이다. 냉전 대신 소리 없이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더 이상 보호막 없는 전쟁이. 자국의 이익만이 우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현실적으로 지역주의가 이미 대두하고 있다. 독일이 중심이 된 유럽 경제권,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묶는 북미 경제권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아시아에 있어 그것은 아직 형태가 불분명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권 형성을 놓고 미일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대국 일본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경제 블록을 만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수입국이 될 때에만 그 나라는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는데 일본은 수입국이 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싼 임금을 이용하여 대만과 한국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무역 블록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환태평양 블록은 중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새 세대의 지도자들이 들어서기 전에는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없이는 환태평양 블록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없이는 일본 혼자만의 번영이 보장되고 일본만이 관장하는 시장은 더 이상 공동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하면 실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식들은 어머니가 좀 더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젖대기를 하지 않는 수가 있지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주먹으로 때려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도 일본이 하는 역할을 잘 활용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반도체로 시작된 일본의 전자혁명은 불과 20년 만에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앞지르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일본의 경제력 우위를 결정지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이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연 아시아의 헌신적인 어머니인가? 일본 가유 총리 이름을 맡는 오늘 국경은 단순히 열렬한 환영의 차원을 넘어서 초급 접대였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가유 총리 국경 방문이 천안문 사태 이후의 첫 서방적 지도자의 공식 방문이자 N 차관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경제 지원의 재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두르는 쪽은 중국입니다. 국경 도착 2시간 뒤에 곧바로 양국 순회회담이 열렸습니다. 오늘 가이후 이붕 총리 간의 순회회담에서 제3차 N 차관을 서두로 해서 일본 측은 군비 관리와 군축 문제 논의에 최근 일본은 동남아 순방과 중국 방문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의 위치를 재정립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는 의심받고 있다. 일본 최대의 수출 시장을 제공해온 아시아 각국들은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아시아에 기여한 바 없었다고 평가한다. 더욱이 일제의 침략을 받은 과거의 경험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다. 일본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5나라로 방문한 가유 일본 총리의 목적은 동남아시아권의 질서를 큰 나라인 일본이 이끌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유 일본 총리는 이번에 동남아시아의 5나라를 돌면서 푸짐한 돈보따리를 풀며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결코 일본은 군사대국이 될 생각은 없다고 여러 차례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유 총리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실의 누마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내전이 끝나는 캄보디아에 일본 지상자위대를 보낼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캄보디아 재건을 위해서 국제회의도 여는 등 활발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대국 일본의 힘을 배경으로 제2의 대동아권을 꿈꾸는 일본의 심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본이 옛날에 60년 전에 일본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쓸데없이 또 조선의 그 수많은 젊은이들도 썰려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런 피를 흘려가지고 이루가려고 했던 대동아 공영권이 지금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제력에 의해서 기술력에 의해서 대동아 공영권이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종속국의 위치로 되풀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대단히 큰 마찰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은 60년 전에 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게 되었을 때 우리 경제가 부닥치게 될 문제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한국의 근대사에 있어서 대단히 주요한 전환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를 처음 자본주의 세계에 끌어들인 것은 군함과 대포였다. 자본주의 확장에 군사력은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적자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강자의 이득을 정당화했다. 그것이 근대의 역사였다. 군사적 힘에 바탕하여 과거 세계는 열강들의 경제 블록으로 나뉘어졌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구상은 대영 제국의 블록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날 군사력에 의존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해지지만 그러나 미국이란 거대한 힘이 빠져나간 공백 속에 지역적 군사주의는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나라들은 전원 군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베트남 모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력 면에서 작아지고 있지만 군사 기술이나 전투 능력 면에서는 굉장히 확대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군축 기조 안에서 군비 확장을 기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기이한 양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없어질 경우 서로 만일을 생각해서라는 걱정에서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우선 막대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죠. 그리고 소련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아마 10년 내로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전함을 보유하게 되지 않을까요? 꼭 항공모함이라 하지 않더라도 효율이 좋으면서도 공간적으로 작은 것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한국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정말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복잡하고 상당히 유동적인 상태가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럴 때 만약 미국이 없으면은 관계, 조정이라고 할까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좀처럼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죠.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2의 개항기, 한국에 있어 현재는 그렇게 말해진다. 밖으로부터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 한번 불투명한 미래 앞에 서 있다. 100년 전에 한국은 세계를 읽지 못했다. 100년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이제 세계의 도전을 읽어야 한다. 위기의 인식이 있을 때만 희망이 있는 것이다. 어떤 경제든지를 막론하고 이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본주의 경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제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새로운 도전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 도전에 대해서 항상 그 도전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서 경제의 발전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옳다고 인식이 되면은 용감하게 그 실천에 옮기는 것, 정부나 기업이나를 막론하고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와 같은 그 실천적인 노력이 자꾸만 지연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는 우리 경제는
다시 후진 대열로 후진 국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나라들과 이를테면 저 동남아 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와 같은 처지가 되겠죠. 자본주의는 신의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해진 삶의 조건을 바꾸려는 끝없는 인간의 노력이 탄생시킨 것이었다. 그 얼굴의 한 면에는 봉건제도에서 해방된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면에는 자본과 노동의 갈등 관계가 아로새겨졌다. 그 한 면이 대포를 앞세운 제국주의 침략을 뜻한다면 다른 한 면은 무역을 통한 상호 번영을 의미했다.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었으며 완성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다. 인간이 이끄는 대로 그 얼굴은 교차하며 20세기 파란의 역사를 엮어왔고 그 속에서 대응하지 못한 개체는 매몰돼 갔다. 그 세계사의 경랑 속에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겨우 두 발로 버티고 일어섰다. 한국은 어제의 조건 속에서 어제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조건은 또다시 달라지고 있다. 오늘의 대응에 있어 최선 또한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또 통제에서 자율로 전환이 필요하고 과거의 보호주의에서 이제 개방에서 전환해야 되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전환의 과제가 지금 벅차게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근데 불행히도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합리주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논리적이고 뭐가 옳은 것이라는 그 명백한 판단이 뒤에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이러한 요인들이 전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국민들이 불안하고 또 뭐 자꾸 외압에 대해서 그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 이러는 지금 상태에 있는데. 수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지난해 서울시가 공영개발지구의 토지를 특정 주택조합에 특혜 분양해준 사건, 이른바 수서 사건에는 한보라는 한 기업뿐 아니라 행정, 입법기관까지 한 몫을 했다. 심지어는 수사 결과마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지 못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실로 광범위하게 변칙에 연루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원칙이 무시된 지름길의 관행이 쌓아온 결과였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 출자 주식을 불가피하게 정리했으며 의도적으로 탈세하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과세는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추징에 굴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뭐 불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누구에게나 지켜질 것을 믿음으로써 스스로 또한 지킬 것에 동의하는 합리적 규준. 한국 사회가 상실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동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보장되는 데 있다. 그것이 경기의 규칙이다.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간파할 때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 뛰지 않는다. 경기의 승패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고속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어제가 오늘의 원인을 제공했고 한국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일을 옛날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인에서 일을 하다 분량을 냈어요.
그러면 그날 잔업수당 안 쳐줘도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낸 분량만큼 각자 자기가 저녁에 끝났어도 시간이 끝났어도 그걸 다 고치고 가야 돼요. 자기 분량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일을 시켜보니까 그리고 이 라인에도 내가 몇 번씩 지원 가서도 해봤거든요. 가서 보면은 자기가 낸 물량 자기가 안 고쳐요. 사장님이 앉아서 그걸 뜯고 앉고 반장이 앉아서 고쳐요. 왜 사장님이 이걸 합니까? 하니까 분량 냈다고 야단 좀 치면은 내일은 안 나온대요. 그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그러니까는 일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정부나 다 문제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개인만 정부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건데 정부가 잘못되면 결론은 우리한테 피해가 많이 오죠. 그게 나는 앞으로의 걱정이죠. 걱정. 우리가 잘 살도록 해야 옛날에는 우리는 못 살아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후세에 잘 살게 해주자는 그런 적인데 지금은 오늘 먹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서요. 서로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기업이 잘못해서 그렇다. 또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 또 근로자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전부 이래 서로 비난하고. 이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기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 어느 단계보다도 지금 단계가 제일 어려운 시기다. 뭐냐 하면 그것은 기본적인 콘센서스가 문제가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의 정당, 정파대 현실을 보면은 무슨 뭐 국사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어떤 국민의 의사결정을 유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문제, 무슨 뭐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하느냐, 내각 책임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자기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치 지도력이 거의 없는 상태다. 결국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명백해요. 첫째로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고 기업들은 그것을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기업 혁신을 자꾸 이끌어라. 국가는 안녕 질서를 유지를 해주고 법을 믿게 하고 정부보다는 법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사회간접 시설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이 경제가 원활하게 소통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경제는 발전하게 마련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지도력의 문제인데 지도계층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규합하는 거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말은 쉽지만은 국민의 뜻을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로 규합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나마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까 해요. 90년대의 생산성은 사회 구성원의 대통합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계층으로 소집단으로 이기심의 울타리 안으로 흩어진 한국인들. 그 각각의 나의 인식을 우리의 인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지금 정부의 할 일이다. 사회적 합리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이제 불로소득과 지하경제를 봉쇄하고 진실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게 하는 쪽으로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 쪽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투자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도 자본주의가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서로 잘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는 미국의 부의 재분배는 매우 불균등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그런 식으로 버틸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공공부문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등의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힘을 쏟지 않으면 개인 기업의 입장들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로 공적인 부분이 약화되면 우선 고용인들의 교육적이고 지적인 수준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198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근본적인 기동력이 부여되지 않은 나라의 새로운 사회 체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더 이상 7 내지 8, 9%의 성장률을 매년 기록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성장률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을 다 따라잡고 최선두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는 한국도 다른 나라들이 모두 저지르는 실수를 똑같이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같은 최선진국에 상당히 가깝게 접근해 있는 만큼 앞선 나라들 경우를 따라한다든가 일본이 5년 전에 이걸 했으니 이젠 우리도 그걸 할 차례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자나 컴퓨터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똑같이 연구하고 맞춰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선두에 올라선 후에는 여전히 잘 성장해 간다 해도 1년에 4% 정도의 성장률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실질 임금의 4% 정도 인상되는 것에 만족해야지 더 이상 7 내지 9%가 인상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할 점이 그 이익이 어떤 식으로 분배돼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한국은 또 한 번 역사의 갈림길이 될지도 모를 전환기에 서 있다. 그것은 외형의 성장보다 내부로부터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욕망의 수위를 낮추고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100년 전을 돌아보고 100년 후를 생각할 때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 그 각자가 뼈아픈 자기 혁신 속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 이것이 몸에 딱 배어 있어 가지고요. 잘 이것을 새로운 어떤 발상을 하거나 또는 그 발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어떤 그 정책을 취하거나 하기가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몇 나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후진국이 그대로 후진국이거든요. 말하자면 초기의 그 경제 발전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 자본 도입하고 기술 도입하고 자기네들의 싼 노동력 동원해가지고서 결국 그 어느 정도의 공급화하는 거 이것은 어떤 나라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다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생화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에 있어서의 심화, 인력의 개발, 제도의 개선, 질서의 확립 이와 같은 자체 노력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난민은 우선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이 대만과 싱가포르, 홍콩은 아직도 선진 대열에 충분히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은 장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그 자체 노력을 하면은 지금 이 전환기를 충분히 말하자면 그 극복을 해 나가면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거의 반세기가 됐습니다. 그 거의 50년이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당시에 후진국이 지금 선진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식된 자본주의 역사는 그대로 굴곡의 역사였다. 그러나 그 역사가 한국인을 키웠다. 자본주의의 시련을 거쳐 조선의 백성들은 각성한 시민의 얼굴로 근대사의 전면에 떠올라왔다. 일본은 1860년대 명치 유신을 통해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 개발기에 비로소 주체적으로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그 100년간의 시간 격차를 오늘날 20년 격차의 평가로 좁혀놓은 것은 바로 그 한국인들의 역량이었다. 자본주의의 성취는 자본과 기계와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동력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에서 희망의 뿌리는 역사의 담당자로 성장한 그 한국인들에게 있다. 그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자본주의의 약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슴 속으로부터의 자본가도 아니며 자본주의적으로 잘 교육받아 합리적 이윤을 추구할 줄 아는 자본가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내게 전혀 아름다운 체제로 보이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체제들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즉, 대안이 없다는 말이죠. 전통 사회는 이미 해체되었고 사회주의는 몹시 쇠잔해 있는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 대체하는 어떤 다른 체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와 개인의 이익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가슴과 전통과 덕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으며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울부짖음과 희망과 상처와 영광 속에 숱한 오류와 가능성의 실험 끝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해가는 또 다른 실험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의 가슴과 전통과 덕이 살아있는 자본주의. 그것이 내일의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